사실 오늘은 그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이제 FOMC가 뭐 나왔고 이제 결과는 다 알고 있고 네. 빅스텝을 했고 50pp를 했고 사실 이제 뭐 50pp 이상을 하는 걸 보면서 사실 저는 좀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전에 우리가 버냉키나 옐런 지금 재무장관 의장 때 빅스텝에 대한 부분이 나왔던 시장에 나왔던 그 스트레스성 반응을 보면 사실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워낙 인플레이션 우려감이 높기 때문에 이 빅스텝을 시장이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 25bp 한 6번, 7번 하지 않겠냐라고 했을 때 아니다. 50bp 이상을 초반에 쏟아부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결국은 이제 그렇게 되었고 이게 이제 시장을 과연 그렇다면 이 50pp가 아마 6월, 7월 두 번 정도 더 이어지면 그렇죠. 과연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는 건가? 시장이 조금 안정한 구간에 들어가는 건가? 물론 오늘 이제 CPI 발표가 가장 초명에 또 나올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두 분께 묻고 싶은 첫 번째가 네. 지금 파월이 진짜 의도하는 바가 무엇일까? 머릿속에 그리는 게 이 네. 빅피처가 무엇일까? 사실 저는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빅픽처라기보다도 지금 4년, 5년째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자기의 업무 스타일이 이상하게 많이 바뀌었어요. 자, 제롬 펄이 우리 뭐 다 경제학자로 알고 있지만 아는데 그게 아니고 변호사 출신이잖아요. 재무부 차관은 했지만. 근데 자, 지난 4년 트럼프 밑에서 어떻게 일을 했느냐면 금리 올리면 올린다고 깨, 약달러 얘기하면 약달러 했다고 깨, 모든 거를 어떻게 하냐면 연준이 스타일은 항상 선제 공격이었거든요. 지금까지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인플레이션 선제하는데 그래서 연준이 4년 동안 어떻게 변했냐면은 데이터 중심으로 간 거예요. 데이터 다 나온 다음에 데이터 검증 후에 그 다음에 어떤 정책 방향들을 정하는 게 몸에 배버린 거예요. 거기다가 자, 이런 금리 인상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작년 11월 전에 9월 달부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지 목숨줄이 달렸었잖아요, 그때. 그렇죠. 그러니까 꼼짝을 못한 거예요. 가서 들이댈 수도 없고 뭐 나를 살려주시오. 나 분명히 난 두 번 하고 싶은 건 얘기를 했는데 그때 뭐 여성분이 또 경쟁자로 나오고 뭐 또 공화당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자기는 이제 짐 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일하는 스타일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했던 연준의 스탠다드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정치적인 이슈 이것들을 넘어가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지금 뭐 전문가들 뭐 90% 이상이 제롬 파월이 잘못한 거 1번은 실기한 거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몰려서 앵커도 그러지 않으셨어요? 초등학교 때? 일기 마지막 날 다 몰아서 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뭉치고 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좀 폼을 잡아야 되니까, 일단 좌깜빡이를 켰어. 좌깜빡이를 빡 켜고, 걱정하지 마세요. 인플레이션, 이거 아무것도 금방 가요. 그리고 통제 가능해요. 했는데, 보니까, 이게 우회전을 해야 되는 길에 들어선 거예요. 그러니까 좌깜빡이 켜고 우회전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제롬 파월 풋 나왔을 때는 진짜 구세주처럼 얘기했는데 길을 잘못 간 거예요. 그래서 속내가 지금 이것을 어떻게 자기가 뭐 심한 사람들은 거짓말했다 이러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한 거를 어떻게 주워 담냐지 속내는 전혀 없고요. 연준이 지금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봤을 때는 이게 지금 11월 달 이 중간 선거에 지금 뭐 이 변수가 되어 버렸기 때문에 보세요. 이번에 이제 CPI 이제 나온다고 아까 모두에 말씀하셨지만 왜 바이든이 10일 날 특별 성명을 발표해요? 인플레이션 별거 없다고? 이게 좀 이상하다 이거죠. 그래서 자, 지금 뭐 정리를 하자면 바이든은 경제가 좋아지는 상황에서 중간선거를 치르고 싶어하는. 그렇죠. 근데 미국도 정책이 한번 돌아가기 시작하면 6개월 후에나 그 성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좌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하는 이 제롬 파월의 속내는 시커멓게 지금 타 있고 자기가 원하는 길로 가는 것보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정무적 판단이 섞여 있는 속내가 가득 찬. 그러니까 독수리 털은 썼지만 자기 몸에 있는 비둘기 털은 못 감춘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야, 우리 원장님이 굉장히 시니하게 말씀을 잘 정리해 주셨는데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좀 동의하는 부분이 있는데 예, 사실 저도 좀 당황스러운 부분이 뭐냐면 예. 사실 우리가 이전에 그 금리적 사이클을 우리가 2000년대 두 번을 겪었고 2005년도 사이클과 2015년 사이클을 보면 과연 이게 지금 이 빅스텝으로 가고 양적 완화가 끝나자마자 금리 인상을 하면서 빅스텝을 하면서 금리 인상을 하자마자 이 양적 긴축까지 가는 이 스케줄이 예. 과연 이게 우리가 그 주식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가 사실 저는 그쵸? 진짜 궁금하거든요. 왜냐면 이 과거에 본 적이 없는 사례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급했죠. 네. 예. 그냥 이게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보는 게 연준에 대해서 신뢰감이 완전히 없습니다. 네. 맞아요. 예. 그거는 그 지난 옛날에는 신흥종교 교주였다니까 그렇죠. 그럴 예. 정도로 믿었는데 경제 대통령 뭐 그렇죠. 이렇게 표현했던 분이 이제는 약간 이제 요즘 레딧이라고 하는 사이트가 보게 되면 거기서 다들 이제 그 제롬 파월의 패러디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봤는데. 네. 007 패러디부터 뭐 이렇게 No Time to Put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렇죠. 네, 뭐 요즘 거의 이제 조롱의 대상이 된 걸 보니까 참 이런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나는 한번 낙인이 찍혔습니다. 낙인이 찍혔기 때문에 이제는 진짜로 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앞뒤 안 보고 아까 원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분명하다 보니까 솔직히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예측할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강화가 나왔으면은 처음부터 강하게 나갔어야죠. 그렇죠. 25bp가 뭡니까 그냥. 거기다가 센 언니가 하나 왔잖아요. 예. 예? 그렇죠. 제넷 옐런이라고. 제넷 옐런은 또 통화정책주의자도 아니고요. 뭐 이런 거 아니고 노동경제학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센 언니가 와서 파월 손을 잡고 야 물가 그거는 뭐 나중에 어떻게든지 잡히는데 야, 고용부터 좀 잘합시다. 맞습니다. 그리고 제넷 옐런이 안 쳐다놓고 그리고 또 자기가 선임이잖아요. 선임 의장이었으니까 거기다 대고 센 언니가 뒤에서 야 그렇게 하면 돼. 야 그렇게 하면은 노동 수요 공급이 이게 맞겠어? 임금 인상 그거 좀 놔둬도 돼. 당한 거지 뭐 센 언니한테. 밥살 자수는 누나가 좋았는데 이 센 분이 오셔갖고 확 치니까 지금 깨갱.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롬 파월의 속내는 까맣게 타서 없다. 아, 그 부분이 그 작년에 제가 이제 딱 느꼈던 부분이 네. 그 옐런 의장이 아빠 같은 역할을 하면 우리 또 이제 파월 의장이 엄마 같은 역할을 하면서 어느 정도 시장을 밀고 당길 때까지는 분위기가 좋았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이제 기간을 실기를 한 이후부터 뭔가 급박하게 급하죠. 돌아가면서 이 부분이 이제 파월이라는 부분에 몸통 다 조명이 이제 집중되다 보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속칭 얘기하는 독박을 썼다라는 표현을 좀 센 하고 언니는 싶은데 좀 뒤로 빠진 뒤로 거예요. 빠져 있는 예. 상태고 사실 우리가 그 옐런 그 재무장관 예전에 그 FRB 의장할 때 정말 그 카리스마가 그렇죠. 사실 뭐 그 모든 그 남성들 능가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네. 아마 이제 그런 부분에 파월 의장이 기가 눌리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드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롬 파월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요새 꼭 그 인용을 하는 사람이 한 분 있잖아요. 폴 보커. 아, 네. 뭐 이제 가는 데마다 얘기하더라고. IMF 그렇죠. 총회 가서도 폴 보커 얘기하고 이제 자기 이미지를 거기다 엎치는 것 같아요. 나도 한다면 하는 남자야. 이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사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비둘기 아니에요 원래 비둘기지. 예. 슈퍼 비둘기라고 유명했었죠. 그러는데. 예. 그 아니 2020년 3월 3일 날 임시회의 하잖아요. 거기서 예. 50pp 그냥 예, 확 맞습니다. 인하를 해버렸는데 예. 그러면 슈퍼 비둘기 중에 비둘기인데 야 독수리 털을 이게 쓰더라도 이 비둘기 털을 감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 보면은 그렇게 연준의 이미지가 실추되다 보니까 시장이 이제 연준 말고 다른 거 봅니다. 아 그렇죠. 예. 차라리 러시아의 푸틴 보고 있고 거기다 중국 시진핑 주석 얘기 듣고 있고 차라리 그러니까 연준 입장은 그래서 인플레이션 잡을 수 있어? 그러면 잡을 수는 있겠는데 전쟁 리스크가 변수다. 그러면 러시아 봐야 되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그래 될 것 같다. 그러면 러시아 관련해서 푸틴 얘기 보고 있고 공급 관련된 지금 부족 이슈나 공급 이슈가 나오다 보니까 이게 중국 봉쇄 때문이다. 그러면 이거 컨트롤할 수 있어? 그러면 못하는데 중국 눈치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중국 시진핑 보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점
이 저희가 알고 있는 이미지에서 퇴색하고 그렇죠. 있고, 예, 나머지 불확실한 거를 끌고 가고 있는 두 분이 거의 무대 위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거기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솔직히 기자회견 끝나고 허공에다 인사하고 가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 있었어요,구나 거기. 있었습니까? 있었어. 안 보이는구나. 그 착한 네. 사람한테만 보이는데. 그랬군요. 그 논란도 참 진짜 큰 논란인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졌다. 그렇죠. 이것도 하나의 좀 한 몫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파월이 자기 재임이 확정된 다음에 매파로 확 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적인 성향도 분명히 이번에 이제 들어가 있는데 하여튼 어쨌거나 이제 재임이 됐으니까 뭐 잘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인데 인플레 저는 75pp 했으면 좋겠어요. 저도 뭐 비슷한 생각인데 차라리 이번에 네. 75bp를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네. 저도 이제 다른 그 부분에서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그 처음 금리 인상을 하고 25bp를 6번 나눠서 한다라고 할 때 제가 저 같으면 75bp를 앞에 먼저 때리고 그다음 50bp를 그렇죠. 때리고 네. 이게 맞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생각을 했는데 제가 이제 한 가지 진짜 궁금한 부분은 지금 제일 논란이 되는 부분이 그러면 지금 연준의 정책이 이렇게 과감하게 가서 결국 이게 경기를 위축시킬 정도까지 정말로 갈 거냐라는 부분인데 예전에 이제 우리가 이 앞전과 그 앞전의 상태를 한번 보면 그때 금리 인상 시기에 결국 강성으로 가다가 중간에 이제 한번 꼬리를 내렸지 않습니까? 네. 경기 위축에 대한 얘기가 왔을 때 사실 이번에는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 뭐 사실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제롬 파월은 자기 책상에서는 75bp 뭐 계속 테이블 위에 놓고 있는 것 같고요. 뭐 지금 뭐 계속 부총재들이 그런 뉘앙스는 뭐 얘기하고 있죠. 책상 위에서 치우지는 않았다. 치우지는 않았다 그러는데 저희 하여튼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그런 면모를 지금 얘기하려고 자꾸만 그런 뭐 경향이 나오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우리 뭐 에버리지 인플레이션 뭐 타겟팅 뭐 이런 것들은 이게 길게 해야지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효과가 나오는데 이제 75bp를 딱 때리면은 지금 처음에 시장이 이제 기축이 되고 놀래겠죠. 그렇지만 효과는 컸다고 보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게 요번에 이제 QT를 같이 하지 않습니까? 네. 같이 하는데 계속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QT를 한 번 하면 25bp 올린 거 3번의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직전에 했던 큐티보다는 2배 정도를 지금 더 하는 거니까 75bp 지금 효과를 본다 그러는데 뭐지 이건 진짜로 복골복으로 뭐 결과를 봐야 얘기를 하지 이 뭐 광화문에 돗자리 깐 사람 아닌다면 이건 지금 모르는 신의 경지에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대표님은 근데 어떻게 보세요? 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연준이 뭐 경기를 뭐 완전히 뭐 그걸 중점으로 보고 정책을 취한거나 아니면 주식시장을 본다거나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렇죠. 연준은 그냥 딱 목표 자체가 두 가지입니다. 고용과 물가. 그렇죠. 여기서 맞춰가는데 고용 일단 자기 나름대로 어느 정도 올라와 있다. 이제 물가 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게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자꾸 이를 통해서 인플레이션을 못 잡게 되면 나와서 이게 연결되는 이런 경기에 대한 부담들 이게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면서 스태그플레이션이니 뭐 이런 얘기 계속 던지고 있는데 연준이 일단은 신경을 안 쓸 것 같아요. 그거보다는 지금 당장은 바로 코앞에 닥친 거 물가부터 잡아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다 이제 바이든 대통령도 이제 자기가 코앞이고 이제 재선이 그 중간선거 입장에서 또 코앞이고 그러면은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다 같이 이제 정부와 연준과 다 같이 이제 그쪽만 노려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총력을 기울일 텐데 제가 보기엔 그러면 이제 중요한 또 단서가 하나가 나올 수 있는 게 오늘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오늘이죠. 예, 그러니까 어제 전일 기준으로 보게 되면 바이든 대통령이 또 그동안 자기가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 이어서 그래도 같이 이어가고 있던 중국에 대해서 이제 때리는 대표적인 관세 관련된 부분들 이제 그거마저 손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그래야 이제 이 그런 좀 가격이 내려오니까 그렇죠. 그거는 뭐 카드가 뭐 쓴다 그랬었어요. 예. 만약에 그거를 이제 지금 여기서 정리를 해서 만약에 액션이 들어가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빠르면 이제 6월 달이랍니다. 6월 달에서 기업들 여파까지 밀리면은 6월 이제 수출 그러니까 인도분까지 다 합치게 되면 7월부터는 그렇죠. 본격적인 효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빠른 스케줄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솔직히 제가 보기에는 의미가 큰 게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수혜를 받는 쪽은 이제 물론 이제 양국의 다 기업들이겠지만 가장 또 간접적인 수혜를 받는 데는 어딜 거냐? 대한민국 기업들이죠. 그렇죠. 중간재와 연결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그동안 억눌렸던 게 중국 쪽으로도 들어가고 미국 쪽으로도 같이 들어가는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양쪽에서 신날 수 있는 분위기가 되면은 기업들은 더 좋겠죠. 야, 이 말씀드리니까 네. 바이든 중간 선거 포기한 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포기한 거. 아니 이거는 진짜 예. 중서부 지역 벨트에 예. 아주 지금 뭐 거기는 진짜로 이 사실 노동의 수요 공급이 잘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임금 인상이 지금 스파이럴 효과로 해서 같이 올라가거든요. 네. 아 바이든 포기한 거 아닌가 싶어요. 소통에 조금 삐그덕거리는 부분들이 있고, 근데 삐그덕거린다는 게 사실 뭐 다른 게 아니라 솔직히 얘기해야 되는데 솔직히 얘기 안 하는 것들이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좀 말씀하신 연준도 마찬가지고 정치적인 부분에 엮여 있는 부분도 그렇죠. 마찬가지고 미국과 정치기 중국의 때문에. 관계에서도 네. 마찬가지시고 그러니까 짝깜빡이 켜고 우회전한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거를 지금 되돌리려니까 이게 힘들어지는 거고. 그럼 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짝깜빡이 펴고 우회전하는 파월이 더 나쁠까요? 예전에 우리가 그 시장에 예상치 못한 충격을 던져주는 버냉키가 더 나빴을까요? 지금 시장의 증시에 대한 충격은 어디가 더 클 것 같습니까? 저는요 버냉키는 그래도 실기는 하지 않았는데 제롬 파월은 실기를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연준의 일하는 스타일을 완전히 바꿨단 말이죠. 그건 사실 트럼프에 대한 트라우마 같아요. 왜 탄핵하라고 그랬잖아요. 저거 맞습니다. 자르라고 그러고 네. 그래 놓으니까 선제적인 공격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데이터에 베이스한 사후 그걸로 4년간을 돌려놓으니까 소위 말하는 연준의 그런 날카로운 능력이 줄어든 부분들이 있어서 나쁜 이 설리.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더 한 표 제 표는 갖고 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똑같이 한 표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두 분 얘기가 거의 비슷하신 것 같은데 예, 예. 결국은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우리가 이걸 마무리를 좀 해보면 결국은 실제 시장이 의미하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은 실물과는 그렇게 좀 괴리감이 아직은 있는 상태고 다만 이게 어떤 정책적인 부분이나 혹은 뭐 미중 관계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어떤 순서나 방법상에서 조금 왜곡된 부분이 압박을 하는 형국이면 그러면 요 후간만 좀 지나면 우리 주식하시는 투자자분들은 좀 견디면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일단은 뭐 몇 가지 그 있죠. 인플레이션 피크아웃하는 걸 봐야 되고 그 긴축에 대한 어떤 방향성을 그러니까 높이 올리더라도 자꾸 뭐 75 할까 말까 이게 아니라 75 언제 해? 뭐 이런 그다음에 일단 전쟁이 끝나야 됩니다. 무조건 전쟁이 끝나야 되고 중국이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제로 코로나 이걸 빨리 풀어야 되는 부분 뭐 등등이 가야 되고요. 우리는 뭐 다 아시겠지만 결국은 외국인 수급이기 때문에 요새 뭐 1일 3 환율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침 보고 점심 보고 저녁 보고 그래서 이 달러 강세에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선제 조건 한 5-6개가 풀리면은 우리 모멘텀은 장착되지 그 전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온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이 5월 21일 날 와서 윤석열 대통령하고 이제 면담한다는 거 아니에요? 5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아니요. 부부의 날이에요. 21일, 그러니까 둘이 하나 되는 게 5월 21일이거든. 그것 때문에 바이든이 처음으로 아니 일본보다 그렇게 우리나라 먼저 오는 건가? 우리 여기선 또 그렇게 해줘야지. 그래서 두 분이서 짝짝꿍이 잘 돼갖고 의미가 있는 날이네요. 네, 둘이 하나 돼서 통화 스와프도 좀 하고. 그 사실 그게 진짜 좋은 정책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정감이고 외환보유고에 대해서 환율에 관해서는 바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두 분이 옥동자 같은 한미 통화 스와프를 좀 했으면 기대감이 좀 가져도 있어요. 되겠죠. 예, 그렇고 이제 그렇게 해서 환율만 한번 잡아주면은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이 일단은 생기니까 지금 뭐 어쨌든 간에 외국인 수급 없이 우리 모멘텀 갖기에는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제 기억에 최근에 미국 대통령이 일본보다 우리나라를 먼저 방문하는 거 거의 처음 아닌가요? 처음이죠. 네. 처음이죠. 최근에가 아니라 처음이죠. 처음일걸요. 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일본도 안 가고 우리나라 기대감이 한껏 높아지는 것 같은데. 근데 시진핑이가 지금 화났어요. 네. 왜
자기네들 저기 먼저 오겠다 그랬는데 왜 바이든이 먼저 오냐고 지금 삐졌더라고요. 네. 그 얘기 때문에 아마 오늘 그 그렇죠. 예, 시진핑 그 주석이 보니까 방한 얘기 안 하고 중국으로 오라고 한 얘기가 아마 그 그래, 얘기인 것 그건 같아요. 맞아요. 예. 그런 거야. 두 분 얘기를 이제 너무 재밌어가지고 사실 이제 듣다 보니까 시간이 금방 지나가는데 아마 이제 요 드렸던 얘기들을 잘 조합해 보시면은 아마 큰 그림이 제 생각에 좀 그려지지 않을까 좀 싶고 현실과 우리가 이게 느끼는 이 체감의 차이를 미묘한 부분을 좀 잘 느껴보시면 안에 해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